자, 우리가 앞 시간에 분계 연습은 23번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유형별 연습 문제 402페이지에 있는 24번 분계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개발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 취득하였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 어음 발행한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단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 6천이고 토지는 8천만 원이었으며 건물과 토지의 취득 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분계를 한번 해보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을 포함해서 다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다 사용하려고 취득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6억하고 8천만 원을 더하면 2억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단위로 끓이면 24분의 16, 24분의 8이 되겠습니다. 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3억 원 곱하기 24분의 아니요. 그러니까 16이죠. 16 나누기 24. 2억 원이네요. 딱 2억 원이 바로 건물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4번 문제는 먼저 3억 원을 곱하기 16 나누기 24 해가지고 2억 원이 말이죠. 2억 원이 토지의 취득원가다. 아니 건물 취득원가다.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건물은 2억 원, 또 차변에 토지가 나머지 1억 원. 이렇게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건물 토지를. 그 내용이죠.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며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6천 대 8천만 원. 그 비율이니까 24분의 16이죠. 16하고 8을 더해서 24분의 16. 자, 근데 대변이 이제 문제다 이거죠. 왜 문제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어음 관련된 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또 FAT 1급에서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이런 것 위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급어음 이렇게 여러분이 개정 과목을 지급어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급어음은 우리 채무에서 매입채무로 분류되죠.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이 매입채무. 매입채무 개정 과목은 2개뿐입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요게 매입채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옥이나 토지를 사는 것을 우리가 매입채무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 아닙니다. 매입채무가 될 수 없어요. 매입채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매입한 채무를 말합니다. 재고자산 매입하고 부채가 된 것들.
근데 이거는 지금 유형자산 매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채무 뭐가 있죠?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죠?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미지급금 3억 원. 네, 개념 과목을 미지급금을 쓴다. 현대개발이죠. 거래처는 현대개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쓴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TAT 2급에서는 이와 같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요.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창고를 지으려고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그 부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라는 것은 건물은 치우는 비용이 되는 거죠.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자,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1억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철거 비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철거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되나? 1억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은 1억 원이고 대변의 현금이 500만 원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예, 비슷한 문제입니다. (26번도) 데이터가 좀 비슷하죠?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이건 우리가 매입한 게 아니라서 성격이 다르군요. 기존 건물 철거한 것은요, 건물을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처분한 것으로, 건물 처분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철거 당시에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획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금액만큼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장부금액만큼 그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군요. 근데 만약에 철거 비용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철거 비용까지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하면은 매각거래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 되겠죠. 철거 당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8천만 원. 네, 그래서 8천만 원. 건물 없어졌으니까 건물에 대한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되니까 차변에서 없애고. 자,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가다 건물을 취득원가로 기록해야죠. 1억 원.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는데 3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됐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 돈이 안 들어갔다면은 2천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분계가 끝나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300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2,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대변에 이제 철거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3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물뿐만이 아니고요. 가령 사용하던 차량이 있죠. 뭐 화물차든지 승용차든지 이걸 폐차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매각거래로 처리하시면 돼요. 폐차시키는 것도. 이 건물 철거하는 것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로 가볼게요.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장부 금액이 2,300짜리 토지인데, 그리고 대금은 부산산업의 전기에 이월된 외상매입금 1,500만 원하고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거래처에다가 우리 회사 토지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돈에서 4천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돈에서 우리가 줘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 그거 제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 처분 거래로 분개하면서 외상매입금 상계를 같이 시키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일단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차변에 와야 되죠. 부산산업 거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 줬냐면은 토지를 줬죠, 우리가. 그런데 토지는 장부금액으로 우리가 털어내야죠. 2,300만 원. 토지 장부금액 2,300짜리를 처분한 겁니다. 토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장부금액이 2,300이라는 말은 토지를 2,300에 취득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재평가를 만약에 안 했다면, 예. 원가형으로 자산을 평가했다면은, 예, 우리가 취득 원가가 2,3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차변에 뭐가 오느냐면은 4천만 원에서 1,500을 빼면 얼마예요? 2,500이죠. 2,500을 받았다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보통예금 한국은행 계좌로 2,50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게 4천만 원 딱 떨어졌죠. 그래서 2,300짜리 토지를 4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1,700만 원만큼. 맞죠? 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 감소고요.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 그래서 토지 팔아가지고 부채도 갚고 자산도 늘었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도 받습니다. 장부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익은 1,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러면 29번 분개 같이 해봅시다. 29번. 전년도 말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를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서 폐차시켰습니다. 네, 건물 철거하는 것과 요력이 같아요. 당해 폐차 대행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말고
분개를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이 차를 10,000원에 처분한 걸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차값을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 현금 받고 차를 처분했다. 이렇게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이제 10,000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줘야 되죠. 차량을 없앴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시킬 때는 차변에다 상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잡혀있냐면 8,499,00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변 적어볼게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8,500,850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 연수가 다 돼가지고 감가상각이 거의 100% 다 됐어요. 딱 1,000원 남겨놨네요. 1,000원. 네. 취득원가 850인데 감루가 8,499,900원이니까 1,000원 남겨놨는데 10,000원 받았으니까 9,000원 이익 받네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9,000원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850만 9,000원. 대변 합계 850만 9,000원. 딱 맞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저쪽에 건물 철거하는 거 26번의 경우나 또 29번의 경우나 분개하는 요령은 같습니다. 건물 철거나 차량 폐차나 회계 처리 방법이 같아요. 만약에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철거 시 나와 있던 고철을 팔아가지고 500만 원의 현금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 아까 26번 문제에서도 차변에 현금 500을 잡아야 돼요. 그 철거에서 철거비 300만 원을 줬지만 또 거기서 나온 고철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겼다.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차변에 그걸 잡고 나머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2,300만 원 건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철을 팔아가지고 500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800이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500 잡아놓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했죠. 지금 방금 28번 했고 29번 문제 볼까요? (29번이) 어떤 분기인가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데 자금이 은행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차입을 하잖아요. 자, 차입을 해가지고 부채로 인식했다가 만약에 보통예금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다가 그걸로 시멘트도 산다. 그러면 대변에 이제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나중에 시멘트 살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요. 철근을 샀다.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 그런데 은행에서 그 차입한 거에 대한 이자를 이번 달에 이자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기로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자가 250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 지출로 볼 때는 이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산이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공장 건설,
또는 건물 건설 이런 건설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자금도 나중에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겠죠? 그 돈 가지고 철근 사고 인건비 주고 중도금 주고 이럴 테니까 그게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중에 돌아갑니다. 일단 예금으로 넣어놨다가. 그러듯이 그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도 그런 성격의 이자를 우리가 자본화 대상 요건을 갖춘 이자라고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비용은 우리는 자산으로 잡는다. 따라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라.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250만. 이자 비용으로 잡지 않습니다. 대변이 이제 보통 예금이죠. 한국은행 250만 원. 이렇게 잡는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를 가볼까요?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되었습니다. 소실 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차가 없어진 거죠. 자, 30번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없어집니다.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없어졌죠.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으로 2천만 원. 자, 우리가 이제 차량을 폐차 처분을 하면은 이제 처분한 걸로 처리를 하잖아요.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화재가 난 것은 재해라고 합니다. 재해. 예. 그래서 지금 장부 금액 1,800만 원이 재해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재해 손실로 처리해 줍니다. 1,800만 원은 재해 손실이다. 그래서 앞에서 저기하고 폐차 처분하는 것은 우리가 처분하는 걸로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내지는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되겠지만 이 경우는 재해 손실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재해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다음에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가 진부화되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 손상 차손을 인식할 때는요. 순공정가치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사용가치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가치예요. 이 두 가치 중에서 큰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맥스. 이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한다는 말이 뭐냐? 큰 가치를 장부 금액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1,2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0이네요. 120이죠. 120이고 감누가 30이기 때문에 빼면은 90만 원이 나오죠. 이 90만 원이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진부하로 인해서 지금 공정가치는 40이고 사용가치는 50으로 인식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장부 금액을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40만 원을 장부 금액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걸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느냐? 손상차손.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장부 금액을 줄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비용 발생 40만 원. 대변에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손상차손 누계액. 그러니까 기계장치에서 직접 상각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쓰잖아요. 이것도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장치라는 말을 굳이 안 쓰더라도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만 쓰면서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코드를 만들어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손상차손 누계액도 기계장치 코드 다음 코드나 그 다음 코드로 해가지고 차감 계정으로 성격을 바꾸어서 이렇게 성격을 차감 계정으로 부여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상차손 누계액인데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 계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감 계정. 네.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만약에 데이터가 두 개를 주지 않고 공정가치만 줬다. 그러면 이걸로 맞추는 거죠. 사용가치가 없으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큰 것을 적용하면 된다. 32번 보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2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1,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취득세도 납부했고 토지도 샀습니다. 전부 현금으로. 자, 요거를 한번 분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선미 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차변에 우선 대변의 현금 네. 2억 1,000만 원. 네. 차변 투자 부동산 네. 2억 1,000만 원. 그렇습니다. 토지가 아니고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죠. 예. 이거 토지로 하면 틀려요. 토지는 유형자산이고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 이거는 공장 건설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하고 성격이 달라요. 공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토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맞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마찬가지고. 투자 부동산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에 33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33번 아진 상사의 투자 부동산 1억 9천짜리를 2억 5천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자, 1억 9천에 산 투자 부동산입니다. 1억 9천에 산 투자 부동산은 2억 5천에 이익을 남기고 매각했어요. 그리고 아진 상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 한번 분개 한번 해볼까요?
천은미님이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이수금 2억 5천. 네, 미수금입니다. 네. 받으러음으로 하면 틀려요. 네, 미수금이죠. 미수금이 1억 9천만 원. 2억 5천 원인가요? 아, 2억 5천만 원. 네. 미수금이니까 이제 거래처 아진상사 넣어야 되겠죠. 2억 5천만 원. 차변에 투자부동산 1억 5천만 원. 그렇죠. 투자부동산 1억 9천만 원이 대변에서 감소하죠. 이거는 어떤 처분인지 모르겠어요. 투자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 개념 과목이 사용되죠. 네. 요거는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고 투자자산 처분이익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1년짜리 마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받으러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매출과 관련한 채권. 근데 우리가 투자부동산을 매출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미수금 일반 채무로 채권으로 일반 채권으로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에 34번이 또 어떤 문제인가요? 34번 당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강진 기업은 매수 합병을 하고 강진 기업을 우리가 매수했군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로 합병을 했어요.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이 된다. 합병대금 1,20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합병일 현재 강진기업의 자산은 토지가 800, 공정가치는 930이고 특허권은 장부금액이 이렇고 공정가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강진기업의 순자산은 부채 없으니까 토지하고 지금 특허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취득원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장부금액으로 보느냐? 공정가치로 보느냐? 무엇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정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 회사의 토지를 살 때 시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회사에 이제 토지가 합병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 토지가 됐죠. 토지 9,300,000 토지를 증가시켜야죠. 또 특허권도 이제 우리 것이 됐죠. 특허권 이것도 시가로 기록합니다. 공정가치 1,400,000. 자, 이것을 우리가 대가를 얼마 지급했느냐? 대변에 이 돈을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죠?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됩니다. 이제 은행이 무슨 은행이냐? 우리은행 1,2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자, 토지하고 특허권 합쳤을 때 1,070만 원이네요. 1,070인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죠? 130만 원인가요? 차이가? 130을 더 지불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뭘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영업권. 그래서
매수 합병 시 순자산보다 더 지불한 금액을 우리는 영업권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왜 130만 원을 더 지불했느냐에 대한 이유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 그 무형자산의 그 인식 조건 중에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뒷받침되어야 되죠.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 지금 강진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 기업의 순자산보다 우리 기업이 지금 130을 더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영업망, 영업 네트워크 같은 거, 영업 조직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영업 조직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것이 일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조회사다. 뭘 만드는 제조회사.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기술력, 기술, 공장 운영 기술.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불량률이 낮다든가 생산성이 높다든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수함으로써 우리 회사 기존의 공장도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130만 원을 다 지급한 것을 다 그 영업권이라는 그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했을 때 영업권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34번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요, 실무 수행 문제로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전표 직접 입력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론 문제로 올바른 회계를 보기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청하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단기매매증권 취득에 관한 분계이죠. 네, 우리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그죠? 네, 단기매매증권 취득에 관한 분계. 자, 차소연님이 한번 해볼까요? 네. 10,000원,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그렇죠. 5,000만 원이네요. 네. 네. 5,000만 원의 1%. 그러네요. 5,050만 원을 지급했겠네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 50만 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 취득과 관련 비용을 대부분이 취득원가로 다 포함시키죠.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은 예외다. 요거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이면 이 수수료 비용 분개하면 안 돼요. 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에 50만 원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중에서도 단기매매증권만 수수료 비용,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같은 계정과목으로 분류할 때는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을
분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뭘로 한다고요? 취득원가. 취득원가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전표 입력할 때 수수료 비용을 검색하게 되면 이제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900번대를 꼭 여기서는 선택해야 돼요. 800번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한다는 그 업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영업외 비용이라 해요. 투자는 영업외 활동이죠.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골라서 선택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100만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다만 공채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는 75만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이 채권을 분류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 단기 매매증권을 샀다면 75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액면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액면가로. 그래서 100만 원을 지불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공정가치로 이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원가를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항상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으세요. 공정가치로.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공정가치, 시가 75만 원. 그런데 대변에 현금은 얼마가 나갔냐면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액면가로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그냥 100만 원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그러면 25만 원을 그럼 회사에 뭘로 잡아야 되느냐? 25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더 지출된 이유, 원인이 뭐냐면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더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자산.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차량 운반구. 예,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출제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매입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뭐 공채를 매입했다 등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토지 취득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매입했는데 그 차액은 뭐로 한다? 토지로 하면 되고, 차량을 샀으면 그 차액을 차량 운반구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언제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잡으세요. 다음에 37번 봅시다. 공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2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에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17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지명선님? 네, 한번 해보시죠. 단기 매매증권이 75만 원이고요. 75만 원? 아, 175만 원. 네. 사변의 토지 25만 원. 예. 사변의 현금 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봅시다. 단기 매매 차익의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상장법인 우리 상사의 주식 300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상장법인 주식은 개정 과목으로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이거를 오늘 처분했습니다. 300주 한 주당 9,000원씩 팔았어요. 근데 이게 300만 원에 샀던 거예요. 300주를 300만 원에. 그럼 만 원에 샀다는 얘기네요. 그죠? 만 원에 사가지고 한 주당 9,000원에 팔았네요. 그리고 수수료도 8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분계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관한 분계예요. 우리 뭐 단기 매매증권 쪽은 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조용선님, 네, 한번 해보실래요? 차변에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 262만 아니 한국은행하고 네, 한국은행 262만 원, 얼마요? 262만 원. 200 네. 8만 원 빼고 네. 예. 그리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300, 그리고 차변에 다시 단기 매매 총 손실 38만 원. 차변에 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요. 네. 예. 38만 원. 네, 맞았죠.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주식을 그러니까 300주가 300만 원에 샀는데 한 주당 9,000원에 팔았으니까 3927 270만 원에 처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따지면 30만 원 손실을 본 건데 수수료 8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38만 원 처분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그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개념 과목을. 그런데 처분할 때는 수수료는 처분 손실에는 더해버리고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 과목을 두 개로 안 써요. 만약에 두 개로 쓴다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30만 원, 수수료 비용은 또 8만 원 이렇게 비용을 두 개로 표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시 비용, 수수료,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손실에는 더해주고 대변에 오는 처분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는 차감시킨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38번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네, 다음에 이제 39번부터 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